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7회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법행위 부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부분들은 객관식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사례형 문제에서는 불법행위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불법행위 부분은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쟁점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내용들 살펴봐야 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세 가지 유형의 공동불법행위가 있죠. 첫 번째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인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은 그 중에서 어느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역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 교사자나 방조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사나 방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방조 같은 경우에도 과실에 의해서도 방조범위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 즉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제 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제 그 행위의 공동성은 주관적인 인식이나 행위의 공모, 그러니까 의사의 공통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은 공동성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불법행위자들 사이에 서로 모여가지고 각자의 기능 역할을 분담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와 나의 불법행위가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판례에 나타난 공동 불법행위 같은 거 예를 보자면은 예를 들면은 관광버스가 국도상의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도로의 관리 책임자인 국가가 이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리고 관광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행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운행자의 책임도 역시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제 의사의 과실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과 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서로 공동불법행위 관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의 내용입니다. 사용자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래야지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 관계 부분과 관련해서 유효한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은 그런 자도 사용자 관계가 인정이 돼서 그자가 불법행위를 한다면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용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용자가 나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시키지 않은 이상은 직접적으로 피용자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직접적으로 사무는 아니지만은 그 사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 집행행위 또한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위의 경우에 사무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사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용자의 행위가 피용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경우에도 역시 사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과는 전혀 사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35조의 직무 관련성하고 약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무 관련성과 거의 비슷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자, 이때 이제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제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대표기관의 이사가 타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아니라 법인의 직원이 만약에 법인의 직원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법인의 직원의 불법행위가 사무 관련성이 있다면은 사무와 관련되어 있다면은 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겠죠. 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설명도 비슷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즉 35조에서도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무 관련성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35조에서 직접 법인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756조가 적용이 돼서 법인은 직접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책임의 규정을 통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객관식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죠.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책임과 이제 법인의 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 법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점들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되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35조에 따라서 법인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인은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갖추어서 갖춰진다면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법인이 이제 그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도 항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 감독 의무를 다 이행하였거나 또는 선임 감독 의무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부진정 연대 책임인데요.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피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 피용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도 행사 가능합니다. 자, 다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책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제 그 제3자와 피용자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 을이, 갑과 을이 공동의 불법행위자인데 여기서 이제 병이 사용자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사용자. 근데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 간에는 사실은 뭐 신의책상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당사자의 분담 부분이 정해지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분담 부분이 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50대 50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병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과실 비율은 50대 50이지만은 공동 불법행위자니까 갑과 을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그런데 갑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갑이 이제 그 사용자 병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니까 전액을 변제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따른 분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분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도 그 50%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분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손해 전부에 대해서 병은
갑에게 손해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물론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책임 비율을 넘는 부분을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책임 부분을 끝났고요. 이제 공동 불법행위 부분에서는 사용자 책임과 피용자 책임 또는 공동 불법행위자들 간의 책임 또는 뭐 공작물 책임과 국가 배상 책임 뭐 이런 책임들이 여러 가지가 경합되는 경우들 하나의 손해에 대해서 여러 책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은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어느 경우에 그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자 사이에 이제 그 절대적 효과와 상대적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는 상대방의 동시행위행변권도 없애고 채무 불이행 책임도 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이행 청구나 변제 제공, 상대방에 대한 이행 청구나 변제 제공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 즉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직접 배상해 주도록 하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상대적 효력들이 상당히 이제 강조가 되고 절대적 효력들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것만 빼고 요거 아니고요. 이 밑에 부분에서 변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정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변제, 공탁, 대물 변제 이 세 가지였고 상계도 이제 대법원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변제, 공탁, 대물변제, 상계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들은 뭐 경계나 면제나 혼동,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들한테 미치지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제와 혼동과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분담 범위 부분 내에서는 절대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제나 혼동이나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정한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 한 명의 채무가 면제가 됐다고 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 부진정 연대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효력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기가 더 쉬워지게 되겠죠. 채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상대적 효력이 더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한 사람이 면제를 받거나 한 사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채권도 소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 같은 경우는 상대적 효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진정 연대 채무의 그 몇 가지 이제 쟁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실상계인데요. 자, 과실상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별로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이나 일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는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즉 이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고려할 때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평가해서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A라는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30%를 과실상계하고 B라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20%를 과실상계하고 C라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10%를 과실상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A, B, C 불법행위자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고요. 그 평가한 것에 따라서 과실상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과실과 고의의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이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고의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고의의 불법행위자와 과실의 불법행위자가 둘이 경합이 돼서 불법행위를 이제 한 경우에, 즉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고의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과실의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와 과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과실상계의 비율이 불법행위자 간의 사이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런데 원칙적인 모습은 과실상계는 채권,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가 서로 이제 공동 불법행위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과실의 불법행위자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어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못하거나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공동 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제 과실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자와 고의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액이 더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B라는 사람은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 근데 이제 손해액은 1,000만 원이다.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피해자의 과실이 3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렇게 되면은 고의의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여전히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B는 30%의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만약 그게 이제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은 B는 700만 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즉 1,000만 원과 7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이 두 사람은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자,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A가 변제했을 경우에 또는 B가 변제했을 경우에 그 채무의 변제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뭐 전액을 변제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A가 1,000만 원을 다 변제했거나 B가 7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뭐 그런 경우라면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채무가 소멸하게 되고, A가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A와 B는 다 뭐 공동 면책되겠죠. B가 70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한다면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A도 이제 변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A는 300만 원만 변제하면 되겠죠. 피해자에 대해서. 물론 두 당사자 간의 이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변론을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배상 금액이 전체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의 금액인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변제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적은 배상 책임자가 변제한 경우, 뭐 예를 들면은 B가 300만 원을 변제했다고 한번 봅시다. 300만 원 변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B가 300만 원을 변제했을 경우에 당연히 B의 채무는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이 경우에 A의 채무도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채무 변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A는 7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자, 근데 이제 많은 배상 책임자가 변제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자인 A가 이 사람이 300만 원을 변제했어요.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통으로 지고 있는 부분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지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00만 원을 더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A가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는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A는 자신이 더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그 A의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00만 원을 변제했을 경우에는 A의 채무는 700만 원으로 당연히 줄어들게 되지만은 B의 채무는 여전히 700만 원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A가 변제한 3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더 초과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부터 먼저 소멸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상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위에 살펴봤지만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상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과가 있죠. 원래 예전에 이제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부진정 채무의 경우에 상계도 상대적 효력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 1인이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변경이 돼서 이제는 상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계의 경우도, 그래서 이제는 상계도 절대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상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용자가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가 있죠. 즉 사용자가 있고요, 피용자가 있는데, 자, 피용자가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럼 저 고의의 불법행위로서 피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자, 이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손해배상 채무와 피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는 없죠.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그 수동채권으로 삼아서 상계할 수 없다. 즉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용자는 손해배상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자기가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의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고 있는 496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갖고 있었을 때, 반대 채권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러면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자체를 상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사업장 내에서 피용자와 두 사람 다 이제 그 직원인데 직원이 직원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 뭐 예를 들면 폭행 같은 걸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자도 역시 그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마침 그 직원에 대해서 무슨 뭐 채권 같은 걸 갖고 있었을 때 그런 채권과 손해배상 채무, 이제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서로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용자가 그 상계를 할 수 없다, 상계가 제한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역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사용자 책임에 따른 그런 채무도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민법 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확실히 이제 보상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피용자가 자신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용자도 이제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아니지만은 피용자의 책임이 고의의 불법행위라고 한다면은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사용자도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행위, 공동 불법행위, 그러니까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상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상 문제도 이제 종종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요. 첫 번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실에 따라서 분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분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변제를 했다고 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실에 따른 분담 비율 이상을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 행사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취득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구상권을 취득했는데 근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효로 소멸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요. 이 구상권 채권이 살아있다면은 비록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구상 부분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과실 비율에 따른 이제 부담 비율을 넘는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구상권을 취득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할지라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6번째입니다. 면제인데요.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전액 변제한 공동불법행위자는 구상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제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한다 할지라도 뭐 다른 이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동불법행위자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역시 과실 분담 비율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제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그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최소한 그 분담 부분 범위 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된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효력이 발생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면제 자체가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제받은 그 채무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1인이 면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에 대해서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진적 연대채무는 내부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채무와는 달리 상호간의 통지 의무라든지 그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진적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 부진적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한 형태의 불법행위 중에서 이제 운행자 책임과 공작물 책임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은 거의 이제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제 이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와 다른 개념이죠. 즉 보통은 뭐 자가용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행자가 운전자가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인 거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는 자, 이런 자를 이제 그 운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건 기본적으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겠죠. 근데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택시 회사 자체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가지니까 택시 회사가 운행자가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택시 회사에 고용되어서 택시 운전을 하는 기사님들은 그분들은 이제 운행자는 아니고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렌트카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렌트카는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운행이 됩니까? 렌트카 사업자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서 렌트카 사업자가 운행 지배를 하고 이익을 누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그 운행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익을 얻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 운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렌트카 사업자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은 그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공동 운행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운행자라고 하는 것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갖고 있는 자를 운행 지배라고 얘기를 하고 운행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은 그런 자동차 사고의 운행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달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그 자동차 용법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 따라서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자동차의 운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그 문에 부딪혀서 다쳤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도 역시 운행자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은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자가 꼭 운전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이제 보장법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자, 운전자, 운전에 관여한 운전 보조자, 이런 사람들의 그 이외의 사람들의 사망이나 부상을 이제 그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서 운행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뭐 한번 해볼게요. 운송회사가 있어요. 운송회사가 있고 이 트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트럭을 이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도 운전자고 B라는 사람도 운전자인데 서로 이제 교환해 가면서 뭐 예를 들면 3시간 단위로 아니면 뭐 6시간 단위로 교환해 가면서 서로 교체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안에서 B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럼 A와 B가 사실 공동으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은 A는 쉬고 있으니까 운전자는 아니면서 이런 경우 이런 자를 이제 운전 보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A와 B 이제 운전자와 운전 보조자 또는 운송회사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으니까 이 운송회사 자체가 운행자가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이외의 사람들, 운행자와 운전자, 운전 보조사 이외의 자, 이제 이 운전 보조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운행자, 그 다음에 운전 보조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에, 신체 손해의 경우에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운행자는 무조건 일단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됐냐? 첫 번째,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이 일부러 이제 다치게 했거나 또는 자살행위를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운행자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역시 면책 가능성이 조금 더 넓어지긴 하는데 사실 뭐 크게 면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운전자와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와 운행자와 운전자,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군가에게 과실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3자의 고의 과실이 입증이 되더라도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다는 점도 입증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도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제 그 자동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운송회사의 경우에는 이 B와 A가 운행자이죠. 이제 B와 A가 운전자이고 운송회사가 이제 운행자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B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은 B는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운송회사는 운행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 운송회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용자이기도 하잖아요. 사용자고 B라는 사람은 피용자이기도 하잖아요.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운송회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756조에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뭐 B는 당연히 뭐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겠죠. 피용자로서. 다만 이제 B가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을 경우에 운송회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운행자 입장에서 이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기도 됩니다.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앞에 오는 차와 이제 부딪혔다. 차와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차에는 C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운전자입니다.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운전이 있었는데 이 C라는 사람의 뒤에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해배상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C는 요 승객이 D라고 한번 해볼게요. C는 D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이 C가 운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 C가 운행자라면은 C는 일단은 뭐 불법행위로 갈 필요가 없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더 강하니까 운행자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의 의도로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은 C는 운행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고요. C가 운행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사람의 운행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운행자는 운행자대로 책임을 지고 C는 또 C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죠.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동차가 요 뒤에 있는 승객한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B라는 운전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D에 지게 되겠죠. 이 B는 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D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않죠. 그래서 요 운전자는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D한테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B라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 자동차의 운행자인 운송회사라고 하는 운송회사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고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하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승객 이외의자가 다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나 또는 B한테 과실이 없었고 자동차의 결함도 없었고 또는 누군가 제3자의 과실, 즉 C의 과실에 의해서 승객이 다쳤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 면책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운송회사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B는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운송회사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고 C는 운행자 또는 운전자로서 D에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게 되면은 이제 운행자의 운행자 책임 또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운전자, 피용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제3자는 불법행위 책임 또는 운행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제3자는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에 이제 비로소 다시 또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들, 이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 뭐 상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구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랑 결합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의 불법행위 책임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동차 운행자 책임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또 종종 나오는 게 호의 동승 같은 경우죠. 이제 호의 동승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호의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책임을 강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책임을 강경할 수 없지만은 호의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안전 운행 의무를 촉구할 그런 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은 신의 측상 이렇게 이제 뭐 음주운전한 차에 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예외적으로 책임이 강경될 수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호의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강경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칙적인 모습과 이제 그 원칙적인 모습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호의 동승자가 책임이 강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런 의무는 없지만은 예외적으로 호의 동승자에 대한 책임도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의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차를 태워달라고 얘기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책임이 강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의 동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강경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책임이 있는데요. 이제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요.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넓어요. 공작물은 반드시 그 부동산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공작물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작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난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계단에 하자가 있다든지 뭐 지하실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꼭 그 건축물에 관련된 한정해서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고압 전선 같은 경우도 잘못 설치된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다면은 공작물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공장에서의 그 뭐 공장 건물 자체의 하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역시 공작물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온풍기가 뭐 화재를 발생시켰다라고 한다면 역시 공작물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그 연소가 돼서 다른 뭐 사람들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공작물 책임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 그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공작물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제 공작물 책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만약에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게 된다면은 그럼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소유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 위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점유자가 이제 뭐 임차인 같은 경우가 점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유자가 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충 이제 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특히 이제 뭐 위자료라든지 그런 손해배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불법행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이제 그 손해배상 관련된 내용들은 보통 채권법에서 많이 이제 살펴보니까 불법행위 부분에서 따로 살펴보지 않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쟁점들 중심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 놓으면은 불법행위에 관련된 쟁점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시험 문제 풀어보고 사례 문제 풀이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